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팀의 김진아입니다. 우선 연구원 페이스북 계정 오픈 기념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대담 지식 마루톡에 참여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EAI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시거나 EAI 트위터에 해시태그 전재성을 붙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동아시아연구원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의 주제는 미중 경쟁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 외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이 지식 마루톡을 준비하게 되신 계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연구원의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동아시아연구원이 그동안에 여러 정책 관련된 정책 결과물들을 내왔거든요. 그래서 학술회의라든지 또는 미디어, 출판물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일반 여러 여론이나 대중으로부터의 피드백이 굉장히 막혀 있었다.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없었다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이런 게 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 그 여론으로부터의 의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SNS 기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정책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나 아니면은 정책 결정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여러 대중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은 실시간이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의견을 주시면은 또 연구자들이 이걸 반영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오늘 방송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중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다가 요즘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그 엄청난 성장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새로운 패권의 등장인가라는 의문까지 들게 하는 중국의 지금 입장이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의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일반 여론 또는 미디어 이런 데서 미중 관계 속의 한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브레진스키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 겸 이제 정부 관료이셨던 분이 그 전략적 비전 이런 책에서 앞으로 2020년대부터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이게 미국이 점차 힘이 축소되고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이제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고 심지어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우에 핵을 가져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미국의 해구산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위어샤이머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국제정치학 교수는 미중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그 좀 어려운 말로는 충돌 불가피론입니다. 이런 걸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동맹이 냉전서부터 쭉 쌓아왔던 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중국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미중 간의 약간의 제로섬 게임적인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이런 형태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주변국들을 이제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는 그런 담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특히 미중이 부딪히는 그 프론트에 서 있는 가장 전략적으로 첨예한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미중 관계 속의 한반도를 보려면 미국의 전략 또는 중국의 전략을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미중 전망과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희상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미중의 이러한 G2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거 냉전 시대와 현재 G2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를 우선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김기영님 질문은 제2의 냉전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미중이 현재의 조심스러운 협력적 관계를 깨트리고 제2의 냉전으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 이슈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미중 관계 어려운 이슈라서 아무도 질문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두 질문 다 일맥상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정책 결정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이게 동아시아의 앞으로의 상황이 우리가 겪었던 미래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짧게는 이제 냉전 시대, 길게는 19세기 말까지도 돌아가서 그걸 비교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비유법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는 함의와 더불어서 이제 차이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례로 이제 냉전기의 미소 관계를 보면은 미소는 당시에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경제 교류라든지 또는 정치 외교 교류는 굉장히 제한된 형태였어요. 그래서 미소 간의 교역량을 비교해 보면은 전체 미국 교역량의 뭐 한 자릿수 % 정도밖에 안 되는. 따라서 그런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이제 서로 얽혀가지고 같이 운명이 결정된 그런 일이 아주 최소한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국가가 두 개의 진영을 만들어서 양대 진영론이라고 하는데요. 냉전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공산권과 민주주의 국가권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었죠. 따라서 교류도 적고 상호 방문도 허락되지 않고 뭐 우리 이 휴전선이 대표적인 냉전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미중 관계는 그하고는 아주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보면요. 양국의 교역량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또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요. 또 문화 인적 교류도 뭐 엄청난 형태로 증폭되고 있어서 작년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도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의 교환이라든지 하는 거를 점점 더 많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기존의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국제 체제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 관여되면서 부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국제 규범에 대한 학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더 좋은 규범을 세계에 제시할 수도 있죠. 그것이 반드시 미국이 기존에 유지하던 세계 질서하고 상반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희망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미중의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고 또 미국이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하고 중국이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이 상당히 겹칩니다. 동아시아의 경우도 뭐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하고의 교역량이 과거 공산권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랑 교역하는 양을 합친 것보다 중국하고의 교역량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중요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미소가 싸우던 것처럼 과거에 미중이 앞으로도 싸울 확률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나라 다 협력해야 될 그런 구조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냉전 이렇게 도래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미중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미래 자체가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그 주제가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런 미국과 중국의 격돌의 장이 한반도로 옮겨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중 경쟁 시대 속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서 이제 소련이 붕괴됐죠. 그리고 러시아가 되면서 이제 탈냉전 20년기를 맞이했는데 그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는 희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될 수 있고 남북한이 훨씬 사이좋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북핵 위기라는 게 시작된 게 1993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해결의 기미도 잘 안 보이고 있고 그래서 남북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미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특히 지리적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된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이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북한마저 놔버리면은 중국으로서 너무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예전부터 있었던 소위 그 순망치안의 논리입니다. 또 한국으로서도 북한을 관여해서 잘 지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되게 되면은 그 남북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대치의 한 양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마냥 북한한테 잘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따라서 미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큰 그림이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미중 관계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중국이 힘이 굉장히 강해져서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발전된 경제력으로 이걸 군사력으로 조금 더 전환을 해서 우리도 이제 막강 군대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동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이라든지 군사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한반도를 그때까지 통일이 안 됐다면 한반도는 미중 각축의 장이 되겠죠.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미중의 국력이 동등해지는 시점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려면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그 구도 또는 새로운 세팅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서둘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여전히 진보 보수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 이제 10년간의 햇볕 정책의 패러다임이 하나 있었고 또 이번 행정부가 했었던 조금 더 강경한 원칙적인 관여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대선도 다가오고요. 앞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창조적으로 좀 넘어선 제3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그 공진화 전략이라고 해서요. 내놓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출간도 돼 있고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금 더 정권에 대한 안전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하되 대신에 이제 북핵과 같이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재를 해서 핵을 버리면서도 북한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그리고서 이제 남북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문제는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그 미중 관계 속에서 그 미중 관계를 잘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소재이기도 해요. 육자회담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육자회담은 동북아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안보기구예요. 다자적인 안보기구. 따라서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우리의 지역 전략을 조금 더 그 임팩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제라는 것은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의 지역 구도의 문제이고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글로벌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역시 한국을 보니까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면 줄수록 미중도 이제 북한 문제나 지역 문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한반도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북한 관련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곽도영님의 질문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육자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제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는 게 육자회담이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육자회담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으로 변경을 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육자회담은 지난번에 그 제3차 북미 접촉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남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그 정세가 좀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후반기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미 간의 접촉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인이 있었고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계속한다. 굉장히 이제 잘 짜여져서 지속된 패러다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제1 전략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주변 상황의 안정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고 또는 대남 도발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어려운 입장에 중국이 처하도록 오히려 그 북한이 중국을 흔드는 그런 입장은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 주변을 안정시키고 또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책임 있는 강대국 외교를 지속한다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요. 또 육자회담의 지속 가능성도 지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여전히 이제 그 아버지 김정일의 유은 통치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핵회담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올해 4월 15일이 그 소위 강성대국 출범의 기간이고 그게 성공하려면 경제가 잘 살아야 되고요. 경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외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용한 방법이 육자회담 타결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육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등장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든지 내부의 그 정치력을 지금 이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잘 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뭐 정권 안보 문제라든지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여전히 그 적극적으로 추구해 볼 그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또 최근 이슈로 나와 있는 지금 탈북자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혜선님과 전명중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중국이 그러면 이제 그 여태까지 유지해온 탈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입장을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탈북자 문제를 중북 양자 문제로 볼 때는 변화될 소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은 네. 북한의 기본적인 탈북자 정책을 지지하고 또 동맹국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인권 개념에도 걸려 있고 또 북한의 미래에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또는 탈북자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이제 북한 정권이 약화되거나 북한 흔들기 이렇게 되는 것을 정치적인 의미에서 막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우리 공진화 전략 얘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는 앞으로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또 북한이나 중국이 볼 때 한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인권을 위한 것이지 이게 북한의 정권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인 어떤 술수가 아니로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특히 북한하고의 한국과 중국하고의 전략적인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여러 형태로 그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큰 정책 패러다임에서 소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변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기존의 국제 정책 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작년 말에 출간된 동아시아 국제 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라는 책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새로운 시각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형태로 많은 학자들이 같이 연구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중 관계 속에 한국의 외교 전략의 핵심, 특히 이제 다음 행정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미중 속에서 우리가 그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형태로 질문을 물으면, 그러니까 너네 미국 편이냐 또는 중국 편이냐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대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또 그 질문을 피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제정치라는 것은 약간 이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서구나 또는 그 미국처럼 이렇게 근대 국가로만 만들어진 그런 전형적인 국제관계라기보다는 예전 우리 전통 시대라든지 또는 식민지 시대 또는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1세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복합 조직 원리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주는 함의는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국가들만이 군사 경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제는 시민도 중요하고요. 또 경제적인 자본, 미디어, 또 개인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보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은 민주화가 안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레벨의 교환이나 교류가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 정치, 예전에 이제 미소가 했듯이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지구 차원의 어떤 정책 담론 또는 우리 동아시아 시민들의 연대랄까 하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장도 열릴 수 있거든요. 이런 SNS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개가 될 수 있고요. 또 인적 교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따라서 앞으로 도래할 국제정치의 새로운 조직 원리,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거를 다 고려해서 그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동아시아의 정치의 기본 룰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국가 중심으로 해왔던 국제 정치를 다양한 차원, 특히 이제 중견국이라든지 약소국들도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게 의견도 전달되고 또 이런 연구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미중 간에 어디에 중간에 서야 되느냐 하는 형태의 질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치 구도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다자적으로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유럽연합같이 한숨에 갈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만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과제는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윤영님, 황이예스님, 김재영님, 강현주님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 외교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다루신 주제들을 배경으로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고 그 방향에 관련해서 정책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미중 속에서의 한반도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이게 미중 속의 한반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하는 거를 일거에 단숨에 대답을 내놓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미중 관계가 둘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진행될수록 굉장히 다른 관계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충돌 불가피론을 내세웁니다. 특히 이제 많은 이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은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결정해서 줄을 쓰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는 배경에는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국과 같이 큰 나라의 발전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미중이 부딪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20세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적용시키는 거죠. 따라서 세력 전이론이랄까 또는 공격적 현실주의랄까 이거는 이제 학계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이론들이 미래를 규정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 따라서 그렇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행동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론의 과잉을 주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걸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차적으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이 궁극적으로 충돌하게 될 어떤 최종 상태를 딱 상정해 놓고 어차피 싸우기 마련이니까 이렇게 나가자라는 게 아니고 그 변화되는 각각의 양상들 2010년대 중반, 후반 또는 2020년대 초반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을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당장 우리가 미국 편에 쓸 거냐 중국 편에 쓸 거냐 하는 식의 대답은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강대국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중은 서로 여전히 전략적으로 불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문제를 다룰 때 대표적인 게 남중국해도 그랬고 센카쿠 열도 문제도 그랬고요. 센카쿠 조우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천안함 직후에 있었던 서해에서의 군사훈련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이슈들인데
미국과 중국은 이거를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미국의 미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상대를 전략적으로 쉽게 불신해버리는 풍토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천안함 이슈를 예를 들어 보면은 서해에서의 해상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라는 아주 제한된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오고 이런 게 중국을 의식한다거나 앞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균형을 취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미중이 강대국적인 이 의식 상태에서 쉽게 충돌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완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안에 딱 들어맞는 정도의 해결책. 너무 이게 확장돼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견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어서 그렇게 보면 이거를 합쳐보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역의 문제로 잘 문제 제기를 하고 미중이 주도하기보다는 중견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그런 강대국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을 피해갈 수 있도록 잘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동아시아 전체의 구조. 요즘에 이제 아키텍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이제 우리가 사는 하나의 집이라고 본다면 그런 건축물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비유법을 쓰는데 이제 그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설계자의 역할은 강대국만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중견국도 그런 아키텍처 이슈에 나름대로 좀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중만이 그렇다고 미중이 뭐든지 잘못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고요. 미중이 강대국 중심을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북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는 좋은 정책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요.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이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이 두 건 올라왔습니다. 정윤영님께서는 현 정부와 외교부가 강조하는 선진 중견국 외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소임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이런 선진 중견국이라는 개념과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 사이에 좀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선진 중견국의 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김재영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중 관계 내에서 한국이 중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중견국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번 행정부부터 나왔어요. 근데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한국 대통령 선거 때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비단 이번 이명박 행정부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중견국 얘기를 다 했었고요. 글로벌 코리아라고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때도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나 각 정당들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견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우리는 약소국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견국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면 아까 얘기처럼 그런 전체 구조 또는 아키텍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나 협력 사안을 촉진하거나 조금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중재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역 문제를 다루지만 지구적인 차원의 중대한 문제를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아니면 어젠다를 새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정책 자원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부가 성공한 부분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질문이 그건데요. 앞에 거에 예를 들어서 G20이나 해관보 정상회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국제정치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핵테러에 관련된 핵물질 방호 이런 문제들은 강대국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G20는 20개국, 또 해관보는 적어도 5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협력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 이거를 누가 과연 의장국으로서 어젠다를 세팅하고 문제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냐에 두 회의 모두에서 한국이 상당한 조망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대규모 국제회의는 한국한테 맡기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상당히 쌓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나 캐나다나 이런 국가들이 하던
역할들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의장국이나 또는 의제 설정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된 건 사실이고, 하지만 그 김재영 씨 질문처럼 미중 간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처럼 그런 제로섬 게임적으로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서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세기의 강대국 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아까 얘기처럼 미중의 경제적인 의존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어떤 의제가 나왔을 때 중견국이 바른 소리를 하면은 그걸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가 부시 1기 행정부 때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인 여론이나 아니면은 국제기구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간의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처럼 각 이슈별로 한국이 그거를 정확하게 지식으로 정리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마치 육자회담에서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제시해서 패키지로 주면은 미중이 그걸 마냥 거부할 수는 없어요. 실제 자기 이익에 조금 침해가 되더라도. 따라서 그 지구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도 한편에 중요하고, 강대국 간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정책 자원도 부족하고, 또 중견국 외교를 하려면 당장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이게 우리 이익이 되니까 조금 손해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원도 좀 더 드릴 필요가 있고 하는 그 국내적인 외교 문화랄까, 이런 전략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간 파병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는 아프간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그 글로벌한 어떤 마인드랄까,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중견국 외교 기반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 중간에 중견국 외교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조금 비관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비관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송지혜님 같은 경우는 결국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할 텐데 한국의 중견국 외교 행동 반경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고요. 황이예수 님도 우리가 중국의 일방적인 통보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 협상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반면으로는 우리가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그 중국의 입장을 저희가 조금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질문이 자꾸 와서 질문이 좋네요. 특히 네. 중견국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나 30대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SNS 기반에 익숙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이 20, 30대는 중견국 시민으로 이미 자라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우 같으면은 이제 냉전기에도 살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약소국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 지구적 차원의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적은데, 따라서 중견국의 시민 또는 이제 보편적인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라난 세대들이 앞으로 중추를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들고요. 근데 중견국 외교에서 그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안에서 결정적인 투표, 뭐 캐스팅 보트 이거를 제시한다는 건 사실 무리예요. 만약에 미중이 서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 미중의 그 세력의 격차를 메꿀 만큼의 몸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중견국 외교라고 해서 되는 사안과 되지 않는 사안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특히 하드 파워적인 아주 핵심 이익의 문제에 걸려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사안들, 특히 아까 복합조직원리론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국제정치의 문제가 상당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해관보 정상회의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여러 핵 관련 시설에서 탈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팅은 미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9년에 이제 프라하 연설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그 두 번째 회의를 우리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미 동맹이 강고하게 됐었고 한미 관계가 친숙했기 때문에 그럼 너네가 이회를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한미 관계가 공고화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2회 해관보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실제로 미국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일본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어젠다도 굉장히 넓어졌고 또 동아시아 차원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원전 또는 그 해관보를 둘러싸고 협력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어젠다를 세팅하는 게 항상 이번에 의장국인 한국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이 시작한 거라 하더라도 한미일 또는 한중일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장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이슈인지 남들보다 조금 더 상대국의 정부나 국민들한테 그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 패키지가 뭔지 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중요한 이슈에서 한국말을 듣는 게 일단은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 아주 핵심적인 충돌 사안이 아니면 그리고 한국이 자꾸 국제회의라든지 또 아주 그 지구적 차원의 규범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내고 그거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중견국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그래서 국제정치의 이 조직 원리나 전체 정세도 바뀌고 있고 또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그러면서 보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새롭게 그 지구적인 중견국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 두 개가 적절히 잘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 비중은 이제 많이 바뀝니다. 특히 미중이 경쟁 관계로 하면 더더욱 어렵겠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가 북한 문제였나요? 북한 문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한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그런 발전 상황을 가지고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항상 지원하는 이유는 중국과 대만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예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민족이 근대국가 체제에서도 통일은 돼야 된다라는 거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상당히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고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이제 대만하고 중국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경제협정을 맺은 이후에 특히 마잉주 정권이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하고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 우리가 북한한테 했던 이제 경제적인 관여라든지 교류 협력 정책을 중국도 대만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나라가 다 그러니까 양안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두 개 다 협력과 원칙에 기반한 그런 관여 정책이 성공을 한다면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대만으로서는 그 북한이 마치 한국의 흡수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하고 경제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국민당 경우에는. 하지만은 이게 이러다가 점점점 흡수가 돼서 어떤 레버리지를 못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만하고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그 양안 관계가 서로 협력 속에서 통일로 가는 것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 대가로 이제 중국이나 대만, 특히 중국이 남북한의 협력,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군요. 말씀 중간에 그러니까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중 관계라고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주영님과 윤미셸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국이 지금 현재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빠르면 그 오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기면 G2가 될 만한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윤미셸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과연 누가 패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패권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따라서 그 미중 간에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과 중국의 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미국의 패권 시대는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는데 패권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은 나름대로의 발전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 그 중국이
공산당의 일당 지도체제 하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은 여전히 쌓여 있는 문제들이 많죠. 특히 정치 민주화는 물론 가장 그 핵심적이고 예민한 부분이고 도농 간의 격차라든지 경제적인 버블 문제라든지 또는 계급 간 문제, 부패 문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바탕으로 여전히 성공적으로 잘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12차 5개년 경제규약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2010년대를 통해서는 그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특히 이제 군부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세력서부터 아주 민주적인 일반 시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일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상 이 많은 세력들을 다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전략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잘 유지가 된다면은 중국은 계속 미국하고의 패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중국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이게 7가지 모델, 8가지 모델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고 또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민주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비교로 허락하지 않는 나라죠. 따라서 어떤 나라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최종 상태가 무엇이냐를 보기 전에 그런 중국의 그 부상 또는 부상의 좌절 또는 심지어는 이제 쇠퇴에 미칠 수 있는 각각의 변수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그게 작동하고 있는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패권의 결정은 미중의 상대적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 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우리로서는 중국의 부상도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부상이 좌절됐을 때 생겨나는 중국 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큰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시장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 얻고 있는 또 한중 FTA 협상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를 가이드해 주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지 이게 보수진보 형태로 중국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제약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소개되지 않은 질문들은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최종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는데,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아시아 연구뿐 아니라, 이 국내에 많은 정책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들이,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이해하고 상관없이, 좋은 정책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이제 정책 지식 생태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 여론하고도 최대한 많은 소통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또 반영해서 또 정책의 내용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학자뿐만 아니고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동아시아연구원 페이스북 계정 오픈 기념 지식마루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정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30분 하다가 결국에 50분 됐네. 근데 재밌는데요.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학생도 많은 것 같아.